제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아마도 제 마지막 호소일지 모릅니다. 저는 올해 62, 퇴직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38배 시작한 직장에서 꼬박 30년을 버티며 퇴직하면 아내와 함께 조용히 전원 생활을 꿈꿨습니다. 퇴직금,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과 은행 이자가 있으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죠. 물론 넉넉하지는 않아도 우리 부부 둘이 살기에 아쉬움은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퇴직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부모님의 병상 앞에서 작년 여름 아흔을 바라보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뇌졸 중이었죠. 그날 이후 어머니는 반신이 마비되어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돌아가며 간호를 했습니다. 아내가 주로 어머니 곁을 지켰고 저와 여동생이 시간을 나누어 돌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가 왔습니다. 밤낮 없는 간병, 체력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의 경제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나가는 돈. 전문 간병인을 쓰려면 하루 24시간 상주 기준으로 월 2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마저도 요즘 인건비가 올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는 퇴직연금과 예금, 이자를 모두 합쳐도 한 달에 고작 120만 원 남짓. 부족한 130만 원은 결국 제 퇴직금에서 꺼내야 했습니다. 곧 나아지시겠지 하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장기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 동안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계산기 앞에서의 눈물. 어느 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을 켰습니다. 퇴직금 잔액, 연금 수령액, 은행 예금 이자, 그리고 간병비 지출액을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현재 속도로라면 제 퇴직금은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바닥이 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은 떨렸습니다. 퇴직을 하면 여유롭게 여행 다니며 살 거라던 제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간병비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공포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가족의 갈등. 아내는 이러다 우리까지 무너진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동생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 인근의 요양병원 1인실은 월 300만 원 이상, 23인실도 180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환자가 중증이면 병원에서조차 간병인을 따로 붙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요양원에 모셔도 비용은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냐 부모냐의 잔인한 선택. 그날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선택만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며 남은 퇴직금을 다 쓰는 길. 둘째, 빚을 내서라도 요양원에 모시는 길. 둘 다 결국은 가정경제 붕괴라는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간병비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갈라놓는 가장 잔인한 현실이라는 것을요.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시다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간병비는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퇴직 첫 해부터 그 늪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금 이자보다 간병비가 더 빨리 새나갑니다. 회사 출근처럼 규칙적이던 제 하루는 어머니가 쓰러진 날 이후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밤새 욕창이 생기진 않았는지, 체위 변경은 제때 했는지, 배변 패드는 교체했는지. 간병인의 기록장에는 시간마다 작은 글씨로 체크가 찍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직접 확인합니다. 혹시라도 놓친 게 있을까봐.
그렇게 새벽을 지나면 하루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돈이 새어나갈 구멍을 점검하는 의식 같습니다. 간병인은 두 분이 교대로 들어옵니다. 낮 타임과 밤 타임. 낮에는 식사 보조, 재활 운동 보조, 병원 외래 동행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밤에는 돌발 상황이 더 무섭습니다. 흡인, 기침 발작, 갑작스러운 불안 증세. 처음 계약할 때는 상주 24시간 조건이었고 우리는 가능한 최고로 예의를 갖췄습니다. 밥은 우리가 먼저 차리고 쉬는 시간은 충분히 드리고 휴무도 지켜드리자고. 그런데 어느 날 밤 간병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시세가 더 올랐다고요. 본인들도 힘들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통장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저금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신혼 때부터 조금씩 붙던 적금,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겨우 늘린 예금, 그리고 퇴직 직전 만기를 맞춰 갈아탄 예치금.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자는 작고 매달 나가는 간병비는 큽니다. 이 간단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저는 참 오래 걸렸습니다. 간병센터에서는 두 가지 옵션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경력 3년 이상 돌봄 베테랑. 비용은 비싸지만 약물 관리나 응급 대처가 빠르다. 둘째, 경력 1년 이하 비교적 저렴하지만 업무 범위가 제한적. 저는 한동안 둘째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삼키기가 어려워 흡인 처치가 필요했고 약 종류도 많았습니다. 혹시라도라는 두 글자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비싼 쪽을 택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것도 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간병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재활계획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객관적이었습니다. 회복까지 장기전이 될 거고 지금 속도라면 가족의 체력과 비용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시간표를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원 물리치료는 주 3회, 방문 재활은 주 2회로 줄였습니다.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매뉴얼대로 반복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렸다 내리기, 손가락 벌렸다 오므리기, 발목 돌리기. 간병인은 성실했고 어머니는 미안해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니들이 고생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두 쪽이 났습니다. 한쪽은 효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다른 한쪽은 통장 잔액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둘은 늘 반비례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식탁 위에 노트를 하나 펼쳤습니다. 여보, 우리 현실을 똑바로 보자. 노트에는 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들어오는 돈 연금 A, 연금 B, 정기예금, 이자, 아르바이트 가능 소득. 오른쪽에는 나가는 돈 간병비, 병원비, 약값, 소모품, 식비, 관리비, 교통비. 각 항목마다 실제 지출과 계획 지출을 적어놨습니다. 적자야. 우리가 아무리 아껴도 매달 적자.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 떨림은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18개월 후엔 퇴직금이 바닥이야. 그 밤 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금리, 물가, 돌봄 인력 수급.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이 우리 집의 어둠과 대비되어 더 서늘했습니다. 고금리 시대라는 말이 화면에서 지나갈 때마다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금리가 올라 이자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자는 결코 간병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돈이 더 벌리는 시대가 아니라 더 빨리 새는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구멍은 아주 구체적인 모양을 하고 있었죠. 침대 모서리, 흡인기 약통, 워킹보드, 그리고 간병인의 수첩.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숫자가 함께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빠, 나도 매달 조금씩 보태고 있어. 근데 애들 학원비가. 동생의 말 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괜찮지 않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체방에서는 엄마 손가락이 오늘은 조금 움직였어요.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오갔지만 그 이면에는 이번 달은 어떻게 견디지? 라는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희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더 중요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길 것인가? 집에서 더 버틸 것인가? 요양병원 상담을 위해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상담실은 친절했고 안내 책자는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비용 페이지에 이르면 늘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병실 유형에 따른 비용, 식대, 재활, 추가 간병 필요시 비용, 기저귀 패드 같은 소모품. 중증 환자의 경우 보호자분들이 간병인을 따로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한 문장이 실은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간병비를 대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결국 두 개가 나란히 서서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병원으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좋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과 얇은 커튼, 일정한 불빛과 규칙적인 소음 속에서 밤을 보내는 일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하지만 우리에게 집은 단지 정서가 아니라 비용이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일은 돈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지인 소개로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서 만난 상담사는 제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수 지출과 심리적 필수 지출을 구분하셔야 해요. 그는 노트에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한 원에는 간병비 약가, 보험료, 공과금. 다른 원에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간식, 가끔 드리는 용돈, 손주 선물. 이 두 원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빼면 안 될 것 같은 지출이 필수 지출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리던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지우는 일이 숫자로는 합리지만 아들로서는 잔인했습니다. 상담사는 또 하나의 표를 보여줬습니다. 비용 줄이기와 현금 흐름 늘리기. 비용 줄이기에는 간병 시간대 축소, 방문 재활 빈도 조정, 소모품 단가, 비교 구입 등이 적혀 있었고, 현금 흐름 늘리기에는 단기 아르바이트, 유유 자산 매각, 중도 해지 손실 비교, 그리고 가족 분담 재설계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손실입니다. 그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버티다 보면 나아지겠지라는 우리의 희망이 사실은 비용이었음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내, 저, 그리고 동생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자.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모시고 싶어도 우리가 버틸 체력이 없어. 게다가 간병인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 동생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우리 한 달만 병원으로 가보고 판단하자. 결론이 난 것 같았지만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비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속을 밟는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집에 금방 오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가 어머니의 새로운 주소가 되는 순간 우리 집의 경제는 또 한 번의 기울기를 맞이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첫 달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기본 병실료 외에 재활치료 추가, 흡인 소모품, 보호대, 특수 침구, 작은 영수증들이 모여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집에서의 생활보다 몇 가지 면에서는 편했습니다. 밤에 벨이 울리면 바로 간호사가 오고 돌발 상황이 생기면 의사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대신 숫자를 더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중증 환자였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대출을 조금 더 받았어요. 버티는 수밖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틴다는 단어는 얼마나 모호한지, 그러나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통장을 비우는지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빚을 미래로 미루는 거죠. 근데 미래에 누가 기다리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부모와 우리가 빚지게 될 자식, 두 세대가 한 직선 위에 놓여 있고 그 직선은 돈이라는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저는 회사 동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단기 계약 일자리라도 있나? 퇴직 후에도 가끔 연락하던 팀장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자료 정리 정도. 급여는 크지 않은데.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낮에는 병원, 밤에는 자료, 주말에는 장보기.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은 구멍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멍 가장자리에 반창고를 붙인 정도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이들이 집에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된 큰아이와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한 작은아이. 우리는 일부러 밝게 웃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추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작은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 팔아 해? 그 질문에 집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아직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원 주차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숫자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집을 팔았을 때 남는 금액, 전세로 옮겼을 때의 보증금, 월세로 전환했을 때의 현금 흐름, 이사 비용, 보수 비용.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가 평생을 일해 우리에게 남겨준 안식처다. 숫자는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 문장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3개월째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개선은 지지부진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지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 실수가 나고 그 실수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지친다는 단어는 우리 가족의 일상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살이 빠졌고 저는 잠을 자주 깼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병원비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봐야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작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10분간 천천히 호흡을 맞추는 것, 병실 창문 너머로 하늘을 보는 것, 서로의 손목을 한번 감싸주는 것. 돈이 들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드는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즈음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돌봄 가족 모임에 나가봤습니다. 10여 명이 원을 그리고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영업을 접고 부모 간병에 올인한 아들, 교대를 하며 어머니를 돌보는 딸, 간병 중 배우자가 먼저 지친 어느 노부부. 우리는 서로의 고개 끄덕임으로 위로를 나눴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몇 가지 제도를 안내했고 신청 서류를 챙겨줬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성벽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바람 같은 희망. 하지만 집 문을 열자마자 탁자 위에 의료비 영수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금세 멎었습니다. 숫자는 바람을 싫어합니다. 반드시 무게로 환산되길 요구합니다. 4달째 되는 주말,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간병 시간을 줄이자. 낮에는 내가 맡을게. 밤만 간병인을 쓰자. 그 말은 그녀의 건강을 담보로 한 제안이었습니다. 여보, 그러다 당신 먼저 쓰러지면 그럼 다 끝나. 그래서 더 조심히 하자고. 계획을 세우고 쉬는 시간을 꼭 지키고. 우리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낮과 밤, 병원과 집, 휴식과 장보기, 재활과 서류. 칸칸이 빼곡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간병 시간을 줄인 첫 주, 우리는 냉정하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비용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잠과 긴 긴장으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아내가 한밤중에 어머니의 체위를 바꾸다가 허리를 다쳤고, 저는 낮에 병원 복도에서 미끄러져 팔목을 삐었습니다. 작은 사고들이 경고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버텼습니다. 버틴다는 말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5달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4시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미세한 경련을 보였습니다. 제가 119에 전화를 하고 아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구급대가 도착했고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집에서 돌보시려면 야간 안전방을 더 보강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간병 시간을 다시 늘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하늘은 금방 밝아졌지만 우리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계산기를 켰습니다. 간병 시간 복귀, 요양병원 재입원, 혹은 또 다른 선택.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금기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포기. 무엇을 포기한다는 뜻일까요? 표를? 집을? 내 노후를? 아니면 내 부모를? 그 단어를 떠올린 것만으로도 저는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것을, 그 비용이 가장 크다는 것을 반복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 솔직해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아이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그러나 통화를 끊고 나니 그 말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았습니다. 그건 아이들을 위한 말이라기보다 부모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 상담실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언젠가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때 복도 끝에서 휠체어가 지나갔습니다. 젊은 보호자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 앞에서 간호사가 안내를 했습니다. 보호자의 표정에는 2가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지침과 결의. 저는 그 표정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치되 무너지지 않는 표정. 문을 열고 들어가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겠다. 숫자와 눈을 마주치겠다. 상담사는 우리를 반기며 다시 표를 꺼냈습니다. 한쪽에는 비용, 다른 한쪽에는 가능한 지원. 저는 모든 항목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돌봄 순환 계획. 가족 구성원이 번갈아주 책임을 맡되 반드시 비책으로 외부 인력을 연결해두는 계획. 위기시 즉시 투입 가능한 대기 인력과 예산의 여지를 남겨두는 구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치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치로 버티는 전략은 작은 돌발에도 무너집니다. 여지는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다시 펼쳤습니다. 우리는 8주짜리 순환표를 만들었습니다. 12주 병원 상주 간병인 가족 야간 보조, 34주 가족 주간 담당 야간 간병인 복귀, 56주 요양병원 단기 전원 비용 대비 안정성 확보, 78주 재평가 및 멈춤 주간 가족 회복 시간. 칸마다 비용 추정치를 적고 너무 무리한 지점에는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축하 표시도 넣었습니다. 멈춤 주간 첫날 서로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계획 세웠어. 어머니는 느리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가 힘들겠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힘들어도 할 수 있어. 대신 우리 방법을 바꿔볼 거야. 그 말은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방법을 바꾸면 마음도 조금은 버틸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결정을 앞에 놓았습니다.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펼쳤습니다. 입주 첫날 찍었던 사진, 아이들이 첫 발을 떼던 거실, 장마 때 새어 들어오던 베란다, 겨울에 커튼을 바꿨던 창틀. 여보, 만약 이 집을 떠나야 한다면?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돼. 집은 우리가 떠나도 우리의 시간은 우리와 함께 가.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결심을 부탁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전세 전환, 월세 옵션, 임대 수익 가능성, 잔금 일정. 브로커의 말은 전문적이었고 계산은 빨랐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건 전세로 옮겨서 현금 유동성을 만드는 겁니다. 다만 그의 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그 한 문장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서는 숫자보다 늘 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정서는 결정을 밀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간병은 사랑만으로는 안 되고 돈만으로도 안 됩니다. 사랑과 돈 사이에는 제도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충분했고 돈은 부족했으며 제도와 계획은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나니 다음 문장이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자.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한 칸씩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아내의 허리는 물리치료로 나아졌고 저는 단기 일을 걸러가며 체력을 조절했습니다. 동생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비 일부를 정기 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구멍 가장자리를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버텼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치의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큰 변동은 없지만 가족분들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다시 짠다는 말의 뜻은 간단했습니다.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선택, 더 많은 포기. 우리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주치의가 덧붙였습니다. 가끔은 환자분의 삶의 질에 대해 가족분들이 솔직해져야 합니다. 삶의 질. 그 단어가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돈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어떤 게 좋아?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힘겹게 웃었습니다. 네가 웃을 때.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웃을 때 엄마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 그러면 내 웃음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숫자가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숫자, 표 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는 적었습니다. 집 전세 전환 검토, 요양단기 전원과 순환 간병 병행, 재정 비상예산 3개월분 확보, 감정주 1회 가족 회복 시간. 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그러나 우리가 가장 크게 읽고 싶은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1. 집을 내놓다. 우리는 결국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이 보였고 연금과 이자로는 간병비의 절반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25년 동안 함께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난 추억이 벽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이 팔리면 정말 괜찮을까?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요즘 거래가 잘 안 돼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10%는 낮게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평생 모은 자산의 일부가 그대로 날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가족 단체방에 알린 순간 폭풍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잠깐만 버티면 안 돼? 대출이라도 더 받아보면. 집까지 팔 필요는 없잖아. 동생은 직접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오빠, 그 집은 엄마가 평생 일에 남긴 거야. 엄마 살아계실 때 그걸 팔아버리면 엄마 마음은 어떻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지켜야 하는 게 맞는지, 사람을 지켜야 하는 게 맞는지, 어느 쪽이 효인지, 어느 쪽이 불효인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B. 간병인의 돌연 퇴사. 집 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바로 그 주, 간병인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급 더 주는 곳에서 제안이 와서 우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인력난이 심각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하루 30만 원을 줘도 구하기 힘들어요. 고용시장 자체가 부족합니다. 결국 아내와 제가 교대로 직접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루에 3번 체위 변경, 식사 보조, 흡인기 청소, 배변 패드 교체, 재활 운동 지도. 간병의 노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숙련된 기술과 체력이 동시에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직업을 우리는 돈 대신 몸으로 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는 점점 야윈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둘 다 쓰러져. 하지만 대안은 없었습니다. 돈은 이미 부족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3. 은행에서 날아온 편지. 어느 날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연체 통보서였습니다. 지난달 의료비 때문에 카드값을 일부 미납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한 내 미납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1년 만에 제 이름이 채무자의 목록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사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인정하자. 우리 힘만으로는 못 버텨.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모아온 돈이 이제는 부모를 지키기에도 부족하다니. 성실의 대가가 왜 파산이어야 하는지 답할 수 없었습니다. 4. 병원비 미납 경고 문자. 며칠 뒤 병원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일부가 아직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 이미 수치 계산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동생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빠, 우리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차라리 엄마를 시설에 모시는 게. 그 말은 제 귀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너 지금 엄마를 버리자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보호자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아야 엄마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효와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서지는 가족. 집으로 돌아온 밤, 아내와 큰 싸움이 터졌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효자하려고 해? 우리도 가족이야. 나도, 아이들도, 우리도 지켜야 해.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내 엄마 마음 알아? 평생 고생만 하고 이제 와서 집도 팔리고 병원에 갇히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결국 아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걸 원하는 거야? 순간 제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 혼자 효자라는 이름을 붙들고 있는 동안 아내와 아이들은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 선택의 문 앞에서. 그날 밤 저는 홀로 병원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지만 제 눈앞은 캄캄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돈이냐, 부모냐? 하나를 택하면 하나는 잃게 되는 질문. 그 잔인한 질문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우리도 도울게. 그냥 말해. 숨기지 마.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모를 지키려다 자식을 짓누르는 현실. 표라는 이름으로 세대를 고통 속에 묶어버리는 현실. 간병비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삶 전체를 갈라놓는 칼이었습니다. 7. 가장 잔인한 선택. 며칠 뒤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내, 저, 동생,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계산기와 영수증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해. 아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도울게. 하지만 아빠, 집은 팔자. 동생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장기요양시설로 옮기자. 우리 모두 살아남아야 해.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을 지키지 못하는 불효,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불효, 불효와 불효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결국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어깨 위에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 혼자 짊어지던 짐을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8. 어머니에게 고백. 며칠 뒤 저는 어머니 병실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을 팔고 엄마를 시설에 모시려고 해.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러지 마라. 니들 삶이 먼저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효자이길 원했던 아들은 결국 부모의 입으로 내 삶을 먼저 살라는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 집을 떠나다. 우리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가족의 웃음과 눈물이 스며든 벽과 창문이 한순간 거래의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잔금을 받은 날 통장에 찍힌 금액은 컸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요양시설 비용, 미납된 병원비, 카드 대출 상환, 그리고 남은 생활비. 우리가 얻은 것은 숨 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잃은 것은 평생의 터전이었습니다. 2. 요양시설의 첫날.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시는 날, 저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낯선 복도, 일정한 간호 스케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간병인들. 그곳은 돌봄의 공장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침대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괜찮아. 여기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뜻임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설에 모신 첫 주 우리는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생업을 다시 시작해야 했고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효자라는 이름을 내려놓는 순간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3. 숨 쉴 틈,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 집을 팔고 시설로 옮긴 뒤 우리의 생활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적자는 줄었고 통장에 숨구멍이 생겼습니다. 아내도 다시 일자리를 찾았고 저 역시 단기 계약직으로 일정한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네가 힘들겠다. 그 한마디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돈의 압박은 덜어졌지만 죄책감이라는 또 다른 빚이 우리를 옥죄었습니다. 4. 어머니의 미소. 어느 날 시설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봉사자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간단한 간식을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손뼉을 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따뜻하네. 니들 얼굴 자주 보여주면 난 괜찮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안하다면 그게 우리가 내린 선택의 의미가 아닐까. 남겨진 교훈. 간병비 지옥은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설에서 만난 많은 가족들이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대출에 허덕이고 누군가는 형제간의 갈등으로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간병은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평범한 노후의 한 장면일 수 있다는 사실. 그 현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우리의 길을 그대로 걷게 될 것입니다. 6. 마지막 고백. 지금도 가끔 어머니의 병실을 떠나며 뒤돌아볼 때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버티려 했고 끝내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라지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네가 웃을 때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오늘도 억지로라도 웃습니다. 내 웃음이 어머니의 삶의 질을 지키는 마지막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진짜 효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단지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연금과 저축을 떠올립니다. 매달 얼마씩 모아두면 은행 이자가 얼마쯤 나오면 노후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계산 속에 간병비는 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출. 2025년 현재 국내 요양병원 평균 월 비용은 19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4시간 전담 간병인을 쓰면 월 25만 300만 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8만 원인 현실을 고려하면 연금으로 노후를 지킨다는 말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합니다. 간병은 소수의 불운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후반부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너무도 평범한 현실입니다. 돈보다 무거운 것. 간병비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이 서로 등을 돌리고 평생을 함께한 집을 팔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죄책감을 떠넘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관계는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간병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고 결국 삶의 문제입니다. 3. 우리에게 남은 선택.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간병비 지옥에서 벗어나는 완벽한 해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을 드는 것, 지역사회 돌봄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 가족끼리 솔직하게 만약의 상황을 논의해두는 것. 이 작은 준비들이 훗날 큰 파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병의 짐을 혼자 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나누고 사회가 함께 분담하고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4. 당신에게 드리는 질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자신에게 꼭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내 부모님이 혹은 내가 내일 갑자기 쓰러진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당장 찾지 못하더라도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출발입니다. 간병은 언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시작될 수 있는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5. 마지막 다짐. 저는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습니다. 내가 겪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어 같은 절망을 막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웃을 때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니 저는 오늘도 웃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디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논의하시고
절망의 벼랑 끝에서 웃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